자, 그럼 지난 한 주에 청취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 그리고 궁금증도 해결해 드리는 보험 상담소 문 열어보겠습니다. 얼쑤. 내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소. 보험 상담소 오픈합니다. 보험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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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이번 주에는 맘모톰 수술과 이거 음악 안 깔아주세요. 네, 여유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맘모톰 수술과 여유증, 이 두 가지는 지속적으로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결정이 굉장히 많고요. 부지급이면 지급을 안 한다. 그렇죠. 네, 그만큼 분쟁도 많이 일어났던 사항들입니다. 맘모톰, 여유증 뭐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여자분들 가운데 유방결절로 맘모톰 수술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졌고요. 또 여유증, 이게 뭐냐? 남성인데 여성처럼 가슴이 나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제 남성분들 중에는 여유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왜 보험금 부지급 건이 많고 분쟁이 많은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맘모톰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볼 텐데요. 맘모톰 수술은 여성분에게 많이 시행하는 수술 중 하나죠. 그러니까 여성의 경우 간혹 유방에 결절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유방 조직 내 생기는 종양이나 덩어리를 의미하는데요. 간혹 통증이 느껴질 수도 있고 유방의 질감이나 모양이 변하거나 멍울이 만져지기도 합니다. 맞아요. 네, 또 여성들의 경우 다양한 원인으로 유방 통증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특히 생리 주기에 유방통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유방 결절 중에 유방 낭종이라고 있는데요. 네. 이 경우엔 유방 내 액체로 채워진 낭이 형성되는 상태로 종종 유방에 부분적인 부종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부종과 함께 통증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도 유방 결절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유방 통증 이런 것 때문에 병원에 가시는 분들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맞아요. 특히 많은 여성분들이 혹시라도 악성 종양일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유방암. 그렇죠. 통증을 유발하거나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게 정말 중요하죠. 네. 그러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될까?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검사 종류를 조금 살펴보면 주로 유방 촬영이나 초음파, MRI로 진단을 하고요. 흉부 CT 촬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의사 선생님께서 진료를 한 후 종양의 위치나 모양을 보고 악성 종양이 의심된다고 할 경우 가장 확실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조직 검사입니다. 네, 무엇보다 조직 검사의 경우엔 진단적 오류가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있는데요. 네. 조직 검사 방법으로는 병변 부위 주위를 절개해서 조직을 검사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주 가느다란 바늘로 조직을 소량 채취하는 미세침 생검이나 좀 더 굵은 바늘로 하는 총생검도 있는데요. 요즘 많이들 하시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제인 맘모톰 수술입니다. 맘모톰은 유방, 맘모와 절제, 톰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맘모톰은 유방을 절개하지 않고요. 진공흡입기와 회전칼이 부착된 바늘을 삽입해서 조직검사나 유방의 혹을 제거할 수 있는 진공흡입 유방 생검 장비를 말합니다. 어렵다. 예, 198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예전엔 맘모톰이 그냥 조직 검사만 하는 거였어요. 진공 흡입기, 회전칼이 부착된 바늘 얘기만 들어도 수술만큼 아플 것 같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맘모톰이 단순히 조직 검사만 하는 게 아니니까 예전에는 조직 검사만 했어요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맘모톰 수술이라고 하셨으니까 치료 방법으로 이제 발전을 한 거겠어요. 맘모톰이라는 게. 네, 맞아요. 맘모톰은 조직 검사뿐만이 아니라 종양 제거까지도 하는데요. 예전처럼 조직 검사만 하는 거면 아마 실손의료비 검사비 정도 이렇게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볼게요. 저희가 아주 예전부터 저희 방송을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느낌이 계속 오셨을 거예요. 자주 강조됐던 것 중에 하나가 보험 약관상 인체를 절단하면 어떤 거에 해당돼요? 수술에 맞아요. 해당됩니다. 근데 맘모톰은 조직 검사를 위해서라도 절단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맘모톰 또한 수술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그리 쉽게 지급하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맘모톰이라는 검사 기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공장치에 회전 칼날이 돌아갑니다. 조직 검사를 위해서 결절이나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수술을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거,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석할까요? 당연히 소비자. 맞습니다. 예,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 여러 번 강조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맘모톰이 예전에는 조직 검사만 하는 것으로 만들어졌지만 이 맘모톰 기구 안에 진공 장치 그리고 회전 칼날 이게 돌아가는 게 있어서 아예 종양 자체를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건 맘모톰 수술을 하기 이전에는 외과적 절제술, 즉 유방에 있는 종양이나 낭종을 제거하려고 일부 부위를 절개해서 직접 눈으로 보고 제거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네. 맘모톰 수술의 경우에는 절개를 할 필요도 없는 데다 외과적 절제술과 비교했을 때 잔존 병소율이나 재발률의 차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 있는 어떤 병적인 원인 물질이나 아니면은 다시 이 병이 재발하는 그런 그렇죠. 것도 거의 없었다. 아무래도 절개를 하지 않아서 흉터도 남지 않을 테고요. 환자분들은 더 좋아할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냥 가슴을 째고 수술을 하는 것보다 아주 작은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치료를 끝마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거기에 효과까지 똑같다면 두말할 필요가 없고 네. 또 회복이 빨라서 환자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하지만 한 가지 비용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죠. 아, 비싸구나. 맞아요. 비싼 데는 정말 비싸요. 그러니까 맘모톰 수술은 병원마다 비용 차이가 굉장히 커요. 어디는 150에서 200만 원이면 수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또 어떤 병원에서는 300만 원, 400만 원까지도 수술비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맘모톰은 예전에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검사 목적만 있었기 때문에 검사 비용만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했지만 지금은 수술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검사로 인정이 돼서 예전에는 실비에서 이제 그것만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네. 그러면 맘모톰 수술 후에 보험, 질병 수술비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때요? 네, 맞아요. 기본적으로 수술로 인정되기 때문에 질병 수술비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실손보험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보험을 가입한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맘모톰 수술을 통원, 즉 입원하지 않고 받았을 경우엔 20에서 25만 원 한도로 병원비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 입원을 하고 맘모톰 수술을 시행했을 경우에는 5천만 원 한도로 병원비에 대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한 환자가 2011년부터 8년 동안 종양 재발이 많았어요. 그래서 모 여성병원에서 맘모톰 수술을 30회나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1회로 끝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있죠. 왜냐하면 작은 결절들은 많이 모여 있을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한 번 받을 때 1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의 병원비가 발생했어요. 아이고. 이렇게 8년간 받은 맘모톰 수술 관련 보험금 청구액은 약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해당 보험사는 부정수급 사례를 조사했지만 병원의 과잉 진료를 증명하기 어려웠고요.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경우 중요합니다. 통원으로 수술을 진행했다라면 이렇게 많은 금액 보험금이 지급되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입원했기 때문에 보험금이 억 단위로 지급된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요. 만약 과잉 진료로 입원을 해서 맘모톰 수술을 시행했다면 분명 잘못된 거죠. 하지만 병원 측에서도 맘모톰 수술 후 수술 부위에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한 기타 합병증 등을 염려해서 수술 이후 관찰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 입원을 결정합니다. 맘모톰 수술도 환자 상태에 따라서 주치의가 통원을 할지 입원을 할지 판단을 한다. 그래서 과잉 진료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네요. 네, 맘모톰 수술의 경우 통원으로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낮 병동으로 입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낮병동 입원이라는 것은 병원에 6시간 이상 입원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병원에서 6시간 이상 계셨다고 입원 적용이 돼서 실손보험에서 통원 의료비인 25만 원 한도가 아닌 입원 의료비 5천만 원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앞서 김수미 전문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주치의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더불어 건강보험 기준에 충족해야 해요. 이 기준에 충족하는지 하지 않는지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주치의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요. 네. 절대로 보험 설계사나 보상과 직원, 원무과 직원 등이 결정하고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권순 전문가님 화나신 거 아니죠? 아, 네, 아닙니다. 절대 보험 설계사나 보상과 직원이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다.
맘모톰 수술을 하게 되면 일단은 비용적으로 부담이 많이 될 수 있겠죠. 뭐 150에서 200 그리고 또 많이 드는 곳은 400만 원까지도. 그러니까 병원에 따라서 비용도 굉장히 다르고 이게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어떤 분 뭐 7번에서 30회까지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8년 동안 30회씩이나 수술을 받으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부담이 많이 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의 혜택이 통원인지 입원인지에 따라서도 금액 자체가 보상되는 게 굉장히 달라지죠. 이 부분에 대한 분쟁도 참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자 본인이 실손 혜택의 한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 입원할래요. 입원 좀 시켜주세요. 입원했다고 써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주치의가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진짜 내 보험 담당자가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런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준다면 정말 내가 앞으로 이 보험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받을 수 있을 때는 정말 잘 도움을 받고 내가 도움을 어떤 순간에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못 받는지를 내가 잘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 돈키호테라는 시간이 중요한 거라는 거 그리고 돈키호테에 함께 하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여러분도 최대로 한번 그 효율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이 시간에는 두 분 전문가들이 다양한 판례도 소개해주고 계시는데 혹시 맘모톰 수술과 관련된 판례도 있습니까? 그럼요. 물론입니다. 어. 굉장히 많아요. 어. 최근 2022년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맘모톰 수술을 한 환자가 네. 과잉 진료로 통원의료비로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입원 의료비로 지급이 돼야지 원하시는 만큼 받으실 텐데 통원 의료비면 25만 원? 뭐 네. 되게 조금 되잖아요. 맞아요. 요즘엔 20만 원이기도 하죠. 어떡해. 맞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과잉 진료라고 해석을 한 거죠. 이분은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통원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은 입원 치료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요. 당시 판결문을 조금 먼저 설명드려볼게요. 네. 피고, 즉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보험 계약에 따라 원고, 즉 보험회사로부터 입원 의료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여기서 중요하죠. 피고는 치료한 의사가 피고의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것에 대해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거나 병원에서 의사의 관리를 꼭 받으면서 하는 치료가 있어야 하고 또한 최소 6시간 이상 입원실에 머물러서 그냥 머무르기만 하면 안 돼요. 처치, 수술 등 받고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관찰을 필요로 하여야 하고 피고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피고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치료의 실질, 입원 치료에 해당하여 할 것이다. 이게 이름이 조금 말들이 좀 어렵죠. 말도 어렵고 기네요. 네, 길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판결문의 제일 중요한 핵심 요소여서 이걸 어떻게 쉽게 얘기할까 사실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즉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 통원 치료 받아도 되는 부분을 입원 치료로 속이면 안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통원 치료도 가능한 치료를 받아놓고 네. 돈 많이 받으려고 입원 치료로 속이면 안 된다. 그쵸. 맞아요. 쉽게 말해 이 말입니까? 네. 이 말을 정말.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신 그쵸. 겁니까? 정말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아니 근데 사실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 통원 치료를 받아도 되는 부분을 입원 치료로 속이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요즘에 네. 진짜 나는 정말 입원을 해야 될 정도로 아파도 입원을 잘 안 시켜줘요. 그쵸. 네, 맞아요. 그것도 오. 있어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갑자기 화가 나네요. 아무래도 분쟁이 많은 사례다 보니까 조심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방금 얘기해 주신 부분이 네. 보험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약관과 판례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두 분 전문가가 계시기 때문에 아마 궁금해하시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조금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네요. 정리를 해보면 입원 치료라고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 수술비로 받기 힘들다. 수술비를 아예 안 주는 건 아니지만 한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럼 결국은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네요. 그게 유리하죠. 보험 맞아요. 소비자분들한테. 두 분 힘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네. 생각이 복잡합니다. 참 힘든 일이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여유증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성형 유방증, 즉 여유증은요. 네.
남자인데도 성호르몬 이상이나 원인을 모르는 이유로 인해 유선이 발달해서 여성 가슴처럼 좀 발달해 돌출되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최근 여유증으로 고민하고 계신 남성분들이 꽤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여름철 옷이 얇아지면 특정 부위가 유독 도드라질 수가 있어서 정말 큰 콤플렉스라고 하시고요. 공중 목욕탕을 언제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너무 엄청 슬프다. 맞아요. 네. 안타까워요. 특히 호르몬 대사가 불균형한 사춘기에 많이 발생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성인이 돼서도 여유증을 앓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이건 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데 네. 수술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는 지방 흡입과 굉장히 흡사해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가슴 쪽에 있는 지방을 흡입해서 제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보험회사는 지방 흡입술을 외모 개선 목적이라고 해석한다는 점입니다. 에이, 그건 아니지. 아니지. 그러니까 흔히 여성분들이 뭐 남성분들도 많이 합니다만 얼굴에 하는 지방 흡입 수술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복부나. 외모 개선 네. 목적이 맞다. 맞아요. 젊어 보이기 위해서 뭐 이런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여유증이라는 거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질환이잖아요. 그렇죠. 질환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 흡입을 한 건데 그거를 외모 개선 목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손보험에서는 지방 흡입이나 유방 확대, 축소 등은 미용의 목적이라고 보고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기준으로 2018년도까지는 보상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여유증 수술도 수술 과정에서 지방을 흡입하기 때문에 미용의 목적으로 본 거죠. 또 보험회사에서는 이게 일상생활에 문제가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요. 네, 그러면 이 일상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자, ADLS 제한 장애 평가표를 기준으로 이동 동작, 음식물 섭취, 배변이나 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 등의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선 여유증은 그런 경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것은 외모 개선 목적이라고 지급을 거절했었어요. 하지만 환자 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2019년 1월부터는 실손 보장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네, 단 중증도 이상의 여유증만 해당합니다. 이 중증도 이게 또 붙네요. 네, 근데 사실 지급이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은요. 여유증 환자는 사실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2021년 여유증은 1143건으로 놀라지 마세요. 17년도 2719건보다 273%나 증가했어요. 엄청나죠? 4년 만에 엄청납니다. 와. 맞아요. 그러니까 10대에서 30대 젊은 층 비중이 정말 컸고요. 네. 그래서 20대에 수술하는 비중은 35% 정도, 30대는 17%, 10대가 15% 정도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전체 수술 비중의 67%에 달하는 점이죠. 이게 30대 미만이요. 그동안 여유증에 대한 보험금 부지급 분쟁 사례가 정말 많았지만 권혁준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여유증과 관련해서 보험회사에서 부지급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안 준다고 해서 나는 그냥 포기했어요. 이런 분들 많아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실손보험에서 여유증에 대해서 이거는 외모 개선 목적이다. 미용의 목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보상을 하지 않았는데 2019년도부터는 보상이 된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유증과 관련한 수술을 받았는데 보상 못 받았다 하는 분들은 전문가 도움 받아봐라. 두 분이 도와주실 거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전 중증도 이상의 여유증만 보장이 된다. 이 얘기가 계속 걸리는 게 중증도 이상이 뭘까도 좀 궁금하고 보상 기준이 좀 어떤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역시 우리 주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 기준에 대해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너무 짜고 치는. 네. 뭐라고요? 아닙니다. 자, 이 기준이 사이먼 등급, 사이먼스 그레이드라고 해서 네. 여유증의 가슴 발달 정도에 따라서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 등급표인데요. 사이먼 등급은 숫자 1, 2A, 2B, 3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요. 그레이드 1 같은 경우는 유방이 조금 커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A는 중증도의 유방 비대 상태, 하지만 피부에 처짐은 없는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레이드 2B는 중증도 유방의 비대는 동일합니다만 유방 처짐이 보이는 상태이고 그레이드 3은 현저한 유방 비대 및
피부 처짐이 관찰되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기서 그레이드 1을 제외하고는 중증도로 보기 때문에 모두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유방이 조금 커진 상태라고 보는 그레이드 1을 제외하고는 다 중증도다. 맞아요. 네, 그렇죠. 그레이드 맞아요. 2A부터 보험회사는 당연히 실손해서 지급을 해야 하고 수술비도 당연히 치료 목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많은 분들이 여유증 수술비 즉 병원비는 보통 어느 정도 발생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본인의 상태와 병원에서 요구하는 상황에 따라 그 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약 500만 원 정도 예상이긴 하지만요. 아유, 저는 200만 원 정도 발생했어요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사실 이런 차이가 보이는 이유는 지방을 얼마큼 제거했는지에 따라 그 금액이 또 다를 수 있고요. 병원마다 수술하는 방식의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비용은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같을까요? 아니죠. 공제 금액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보통 병원비의 80%에서 90% 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래서 전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놓칠 수 있는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 그리고 공제 금액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셨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유증이라는 것도 실손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질병 수술에 대한 보험금이 있으시다면 수술비까지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실손으로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5077님께서 주셨어요. 네, 가능하신데요. 중요한 건 백내장이 노인성 백내장이잖아요. 요게 사실은 수술이 얼마 안 걸려요. 정말 20분 이렇게밖에 안 걸리는데 네. 사실은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이게 수술비가 워낙에 비싸다 보니 입원 한도로 해야지만, 그러니까 나는 입원을 해야지만 보험금을 모두 거의 대부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실손으로 할 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입원을 했었던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보험회사가 계속 지급을 하다가 많은 분쟁이 있었죠. 이제는 입원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거를 구분합니다. 내가 입원을 했던,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을 했던,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보통 안과에서도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게 주 목적이죠. 근데 백내장 수술을 하면은 비용이 비싸니 환자분한테도 물어봐요. 실손이 있으신가요? 위험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도 그걸 물어봐요. 혹시 병원에서 그런 걸 물어보지 않았나요? 그럼 중요한 건 병원에서는 그걸 물어보면 안 되겠죠. 근데 만약 내가 입원이 별로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도 병원에서는 입원으로 하실 수 있게 처리를 뭐 도와드릴게요. 혹은 입원을 했습니다. 그럼 입원비 한도에서 모두 나오나요? 이 질문이 사실 제일 많아요. 내가 입원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에요. 합병증이 올 수도 있고 혹은 합병증이 있거나 해서 치료가 6시간 이상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나오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입원이 필요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입원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아니죠. 중요한 건 지금 제가 그 질문해 주신 분한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얘기를 드리려면 진단서라던가 병원의 정확한 서류들, 그분이 갖고 있는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요거를 확인해 드리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백내장은 수술할 때 수술비가 나오나요? 당연히 네. 나오죠. 나옵니다. 깜짝이야. 수술비가 나오니까 이제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입원인지 통원인지에 따라서 격차가 굉장히 크지만 수술비는 받을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군요. 어떤 거 갖고 계신지에 따라서 어떤 부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궁금증 해결해 봤습니다. 포인트 짚어볼게요. 첫째. 맘모톰 수술은 수술이다. 다만 실손보험에서의 보상 한도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네, 둘째. 여유증은 2018년까지는 실손 보장이 어려웠고 2019년부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네, 셋째. 맘모톰, 여유증 모두 수술이다. 질병 수술비에 관련된 특약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청구하자.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전문가 일단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